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0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고생 끝에 자식들의 복을 받으며 편히 쉴 나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런 평화로운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이제 막 제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에 있는 60평짜리 아파트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들 내외의 집에 제가 얹혀 사는 모양새에 더 가까웠죠. 아침 해가 커다란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손자 민우가 일어날 시간에 맞춰 죽을 끓이고 아들 상훈과 며느리 지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임무였어요. 하지만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어젯밤 지연이 시켜 먹고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익숙하게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이런 일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안방문이 열리며 실크 잠옷 차림의 지연이 나왔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인사도 없이 냉장고로 직행해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그러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냄새예요? 된장찌개 끓이시는 거예요? 아침엔 속이 편해야 하니까 그냥 토스트나 준비하시라고 했잖아요. 민우도 밥 잘 안 먹는데? 상훈이는 뭐든 잘 먹죠. 근데 집 전체에 냄새 배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이따 제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집에서 이런 냄새 나면 어떡해요? 당장 불 끄시고 창문부터 여세요. 지연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는 다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끓기 시작하던 찌개에 불을 껐습니다. 상훈이가 어제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준비한 건데 이렇게 아침부터 타박을 들으니 맥이 탁 풀렸어요. 이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며느리의 허락과 검열 아래에 있었죠. 잠시 후 출근 준비를 마친 상훈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또 뭐라고 했어요? 원래 말투가 좀 퉁명스러워서 그래요.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다고 하며 상훈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제 눈엔 상훈이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지만 지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였죠. 상훈이가 제 아들이기 전에 지연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민우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뒤에야 집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벽에 걸린 커다란 웨딩 사진 속에서 상훈과 지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저는 지연이 예에 바르고 애교 많은 아이인 줄 알았어요. 결혼만 하면 평생 효도하겠다고 했던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상훈의 배경, 정확히는 제 배경을 보고 한 연기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 저는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상훈이 서명한 대출 계약에 대해 확인하러 왔다고 했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대출이라니. 상훈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남자는 상훈의 병원이 재정난에 빠졌으며 상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아파트를 포함한 담보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훈과 얘기한 뒤 연락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문을 닫으며 저는 이 비밀이 폭탄처럼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이 이 일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상훈은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은행 직원의 방문은 제 머릿속을 혼란으로 몰아넣었어요. 상훈이가 대출을 받았다니, 그것도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상훈이와 지연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이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마련한 소중한 터전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저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지연이 친구들이 온다고 했으니 군소리 듣지 않으려면 집을 완벽히 준비해야 했어요. 저는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고 최고급 과일을 골라 예쁘게 깎아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혹시나 싶어 잡채와 갈비찜도 조금씩 준비해뒀죠. 그러다 문득 은행 직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 집이 정말 압류된다면 제가 이렇게 애써 준비하는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지연의 친구들이 도착한 거였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연아, 집 진짜 대박이야.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사는 거 완전 성공했네. 성공은 무슨, 우리 남편이 능력 좋아서 병원 개업한 게 잘 된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내조 좀 한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지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계세요? 과일 좀 내오세요. 그 말투는 마치 하녀를 부르는 듯 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정성껏 준비한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품으로 휘감긴 지연의 친구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제 낡은 시장표 옷이 부끄러워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자 지연이 질색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거 말고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저희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요. 괜히 계시면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그 말에 친구 중 한 명이 거들었어요. 맞아, 지연아.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아무리 집이 넓어도 불편하지 않아? 그 순간 제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불편하다니. 이 집은 내 집인데 내 집에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다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갈 데 없는 노인을 우리 상훈이가 착해서 모시고 사는 거지? 문을 닫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탓에 그들의 대화는 계속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그래도 병원이 잘 돼서 다행이야. 김 원장 요즘 돈 엄청 번다며? 이 집도 병원 돈으로 산 거지? 당연하지. 우리 상훈이 능력이잖아. 사실 어머님은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어. 그냥 몸만 와서 밥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근데 자기가 이 집 주인인 줄 안다니까?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기가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 장만한 집이고 상훈의 병원 개업 자금은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전부 털어 제가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건 저와 상훈이 둘뿐이었어요. 상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지연에게는 상훈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말하라고 입단속까지 했던 저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공을 가로채고 저를 식충이 취급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대화는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시도 때도 없이 거실에 나와 앉아있고 내가 뭐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밥 차려주는 것도 얄미워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마침내 제 심장을 꿰뚫는 말이 들려왔어요. 지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뱉은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어머님이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소원이 없겠어. 정말이야. 저 할머니만 없으면 내 인생이 훨훨 날아다닐 텐데. 숨 막혀 죽겠어.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내 소원이 그렇구나. 내가 사라져주는 게 내 소원이라면? 그날 저녁, 상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은행 직원의 방문에 대해 물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먼저 상훈을 붙잡고 병원 운영에 대해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상훈이 병원 수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최근 들어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훈이 몰래 대출을 받은 이유는 병원의 자금난을 메우기 위해서였고, 지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숨겼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이 상훈에게 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병원을 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집이 어머님 명의라 해도 결국 우리 거잖아. 어머님이 뭐 어쩌겠어 라는 지연의 말이 제 귀를 찔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어머님이 사라져줬으면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고 동시에 제 안에서 잠자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수십 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인생이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결심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래, 내 소원을 들어주마. 이 늙은 어미가 사라져 주겠어.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되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안방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였어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채권자는 김영자, 채무자는 김상훈. 상훈의 병원 개업 자금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었죠. 상훈의 부탁으로 공증까지 받아둔 서류였어요. 저는 그 2 서류를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내 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 돈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은 그 2가지를 모두 자신의 것인 양 누리면서 정작 주인인 저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했죠. 소원을 들어주마,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을 이 늙은 어미가 통 크게 들어주고 말지? 저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낮에 받아두었던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을 찾았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김영자입니다. 낮에 상담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내일 당장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가장 빨리 처분할 수 있는 조건으로요.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정말이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단지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김영자라는 내 이름을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했죠. 상훈과 지연은 여전히 저를 그림자처럼 취급했고 지연은 제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친구들 앞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무지함이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제 계획을 실행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민우와 상훈이 좋아할 만한 아침 밥상을 차렸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밥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지연은 어제와 달리 아무 타박도 하지 않더군요. 아마 친구들과의 약속에 정신이 팔려 있었겠죠. 하지만 그날 아침, 상훈이 출근하기 전 저는 그를 붙잡고 은행 대출에 대해 물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상훈은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만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상훈은 지연과 함께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 비밀이 이 집과 병원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빨리 팔아달라고 재촉하는 전화를 걸었고 동시에 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출의 전말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은행 직원이 전화로 알려준 바에 따르면 대출 서류에 제 서명까지 위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지연의 탐욕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걸까? 아니면 상훈이 저를 배신한 걸까? 은행 직원의 전화는 제 가슴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대출 서류에 제 서명이 위조되었다니?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상훈의 창백했던 얼굴과 지연의 날카로운 말투가 교차하며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상훈이 저를 배신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의 당황한 표정은 제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그녀라면 충분히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은행에 직접 찾아가 모든 서류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제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다시 불러 집을 매각하는 절차를 서두르라고 지시했죠. 이번엔 단순히 매물로 내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각 조건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했어요. 저는 이 아파트를 제 손으로 처분함으로써 지연이 이 집을 탐내는 모든 희망을 차단할 작정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이룬 결과물이었고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들 내외라 해도 함부로 손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오전에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한 뒤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담당 직원은 제게 대출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서류에는 분명 제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지만 그 필체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건가요? 제 아들, 김상훈이 관련된 건가요?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김영자님, 이 서류는 김상훈님의 병원 대출과 관련된 겁니다. 서명은 위조 여부를 확인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출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는 김영자님의 신분증 사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라니? 저는 그 즉시 집에 있는 제 신분증을 떠올렸어요. 신분증은 늘 제 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혹시 누군가가 몰래 꺼내 복사한 걸까?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녀가 제 방에 들어와 물건을 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훈이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서류 사본을 요청한 뒤 추가 조사를 부탁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집을 지키고 제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훈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는 제 아들,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상훈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상훈이 정말 저를 배신했는지 아니면 지연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지. 그날 저녁 상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지연은 민우를 재우겠다며 방에 들어가 있었고 마침 둘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훈아, 은행에서 온 사람 얘기했지? 대출에 대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니? 그리고 이 서명 내가 한 거야? 아니면 지연이가? 상훈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더 큰 두려움을 안겨줬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병원이 어려워져서 대출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가 은행 서류를 준비했어요. 저는 그냥 서명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서명이 들어간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너무나 나약하게 느껴졌어요. 상훈은 지연의 말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였어요. 저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상훈아, 이 집은 내 명의야. 너도 그걸 알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인 거야? 그리고 지연이는 정말 몰랐다고? 상훈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지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대화를 엿들은 게 분명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이 어머님 명의라고 해도 상훈이 병원 살리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뭘 도와주신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 집도 결국 우리 가족 거잖아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지연의 말은 마치 독이 묻은 화살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리고 상훈이 병원 자금은 내가 준 돈으로 시작한 거야?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내 서명을 위조한 게 너라면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야. 너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해.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비웃는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위조라뇨. 증거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그냥 저를 몰아세우려는 거잖아요. 상훈아, 너도 좀 말해봐. 내가 뭐 잘못했어? 상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상훈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지연은 상훈을 완전히 소나기에 쥐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녀와 직접 맞서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금고를 열어 차용증을 꺼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지연이 제 서명을 위조했다면 그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법적 문제였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인 은숙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은숙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차분히 말했어요. 영자야, 이건 단순한 서명 위조가 아닐지도 몰라. 지연이 의도적으로 너를 배제하려고 한 거라면 재산 전체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상훈이 병원 재정 상태를 먼저 조사해야겠어. 그리고 이 아파트 매각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 지연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서 서두르는 거야? 은숙의 말은 제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로 이 집을 팔아야 할까? 아니면 지연과 상훈에게 이 집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은숙의 말은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정말 팔아야 할까? 아니면 지연과 상훈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깨닫게 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은숙은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자야, 지금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이 집의 명의와 차용증이야. 하지만 지연이 이렇게까지 나왔다면 그녀가 단순히 서명을 위조한 것 이상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는 먼저 상훈의 병원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해. 그리고 그 대출 서류, 반드시 누가 위조했는지 밝혀내야 해. 은숙의 단호한 목소리는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참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저는 은숙에게 모든 서류를 넘기며 법적 조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숙은 즉시 병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회계사와 연락을 취했고 대출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저는 상훈과 민우를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우 유치원 픽업 시간 지났는데 제가 또 대신 갔다 왔어요.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몰아붙이는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차분히 대답했어요. 지연아, 민우 픽업은 내가 미리 부탁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어디 다녀왔는지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 앞으로는 내 일에 간섭하지 말아줘. 지연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는 대신 내 계획에 집중할 거라고. 며칠 뒤 은숙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병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상훈의 병원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대출금은 이미 상환 기한을 넘기고 있었고 추가로 지연이 병원 운영에 관여하며 비공식적으로 돈을 빼돌린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자야, 지연이 병원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기록이 있어? 정확한 용도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그리고 상훈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했어요. 지연이 병원 자금을 빼돌렸다니? 그리고 상훈이 그걸 알고 있었다면?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훈의 나약한 태도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는 지연에게 휘둘리고 있었고 어쩌면 그녀의 계획에 동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은숙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은숙아, 법적으로 지연을 고소할 준비를 해줘.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상훈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그 아이가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됐어?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상훈을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상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다시 거실로 불렀어요. 이번엔 지연이 없도록 시간을 맞췄어요. 저는 차용증과 은행 서류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상훈아, 이게 뭔지 알지? 병원 대출, 내가 나한테 숨긴 거야. 그리고 지연이 병원 자금을 빼돌린 것도 알아. 이제 솔직히 말해.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상훈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자금 관리를 맡겠다고 해서 저는 그냥 믿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상훈아, 내가 몰랐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
이 집은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도 알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 대화 직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놀랍게도 이미 이 아파트에 관심을 보인 구매자가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구매자가 지연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중개인은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영자님, 구매자가 이 집이 급매물로 나왔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지연이라는 분과 연락이 닿았다고 하던데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지연이 제 계획을 눈치채고 자신의 친구를 통해 이 집을 손에 넣으려 한 걸까? 아니면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저는 은숙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녀는 즉시 구매자의 배경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동시에 저는 지연이 몰래 꾸미고 있는 더 큰 음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제 전 재산과 존엄을 건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는 제게 새로운 충격을 안겼어요. 지연의 친구가 이 아파트를 구매하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이 집이 급매물로 나왔는지 알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기묘했어요. 저는 즉시 은숙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자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지연이 내 뒤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구매자의 배경을 조사해보고 지연과 그 친구 사이의 관계도 파헤쳐 볼게. 그리고 병원 자금 빼돌린 건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찾았어. 곧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줄게. 은숙의 말은 제게 확신을 주었어요. 지연은 단순히 제 서명을 위조한 것 이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집을 손에 넣으려 했고 아마도 상훈의 병원마저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싸움은 이제 제 재산뿐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전쟁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은숙과 긴밀히 연락하며 상황을 점검했어요. 은숙은 병원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지연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개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흘러갔다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계좌가 지연의 친구, 바로 아파트 구매를 제안한 그 여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은숙은 단호히 말했어요. 영자야, 지연과 그 친구가 짜고 움직이고 있어? 이 아파트를 급매로 사려는 것도 결국 지연이 너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 집을 자기 명의로 만들려는 수작일 가능성이 높아. 상훈은 이 계획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아직 불분명해. 하지만 이제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해. 저는 은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상훈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는 제 아들,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지연이 그를 조종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저는 은숙에게 부탁했어요. 은숙아, 지연을 고소하는 건 동의해. 하지만 상훈이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아. 그 애가 정말 몰랐다면 기회를 주고 싶어. 은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영자야. 하지만 상훈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이 아파트 매각 계속 진행할 건지 다시 생각해봐. 이 집을 팔면 지연의 계획을 망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도 사라지는 거야. 은숙의 말이 맞았어요.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꿈의 결정체였어요. 하지만 지연의 소나귀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 손으로 처분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은숙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집은 계속 매각 절차를 진행할 거야. 하지만 지연의 친구에게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 다른 구매자를 찾아달라고 부동산에 전해줘. 그리고 지연의 계좌와 그 친구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해줘.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연은 평소처럼 저를 무시하며 민우와 놀고 있었고 상훈은 병원에서 늦게 돌아와 피곤한 기색으로 방에 들어가려 했어요.
저는 그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상훈아,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은행에 가자. 내가 몰랐다고 해도 이 일은 너와 나 둘 다 책임져야 해. 지연이 뭘 했는지 이제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상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지만 이번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도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어요. 어쩌면 상훈이 제 편에 서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와 상훈이 은행으로 향하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현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지연의 오빠라고 소개하며 급히 지연을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상훈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의 오빠는 거칠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 이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그의 계획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못 참겠어요. 지연이 병원 돈을 빼돌린 것도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려는 것도 다 제게 털어놓았어요. 그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지연이 단순히 이 아파트를 노린 게 아니라 병원 자금을 이용해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려 했다니? 그리고 그녀의 오빠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상훈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지연의 오빠를 집 안으로 들여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제 계획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변수였어요. 과연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연의 또 다른 계략의 일부일까? 지연의 오빠, 최민재라는 남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갈등이 깃들어 있었어요. 상훈은 여전히 말을 잃은 채로 한쪽에 서 있었고 저는 민재를 마주보며 차분히 물었어요. 민재 씨, 방금 한 말이 사실이라면 지연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김영자님, 저도 처음엔 지연을 도우려고 했어요. 동생이니까요. 지연은 상훈 씨 병원이 재정난에 빠졌을 때 이 아파트를 명예 이전해서 병원을 살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애는 병원을 살릴 생각이 아니라 병원 자금을 빼돌려서 다른 부동산을 사려고 했어요. 저한테도 일부를 떼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솔직히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납득이 갔어요. 지연의 탐욕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오빠까지 끌어들여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재의 의도가 순수한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연의 계획에서 배제된 분노 때문에 저에게 접근한 걸까? 저는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민재 씨, 당신 말대로라면 지연이 병원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부동산 매입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에 지연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과 계좌 거래 내역이 있어요. 그 부동산은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 개발용 토지예요. 지연은 그걸 사서 나중에 몇 배로 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에서 손 떼고 싶어요. 제 동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USB를 손에 쥐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지연이 병원 자금을 횡령하고 제 서명을 위조하고 심지어 제 아파트를 노린 것도 모자라 제주도 부동산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저는 상훈을 바라봤어요. 그는 민재의 말을 듣고 충격받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상훈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 그리고 이 USB,
내가 은숙 변호사한테 넘길 거야. 지연은 이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해.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미안해요, 어머니. 그의 말에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민재에게 물었어요. 민재 씨, 당신이 이 USB를 나한테 준 이유가 정말 동생을 막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엔 지연의 계획에 동참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약속한 몫을 주지 않고 저를 배신하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린 자료는 전부 진짜예요.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의 말은 진실처럼 들렸지만 저는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민재는 지연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를 돌려보내고 즉시 은숙에게 연락해 USB를 넘겼어요. 은숙은 자료를 검토한 뒤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영자야, 이 USB에 담긴 자료는 정말 대단해. 지연이 횡령한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제주도 부동산 매입 계약서 초안도 포함되어 있어. 이건 지연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야. 하지만 민재라는 사람, 이 사람도 깨끗한 건 아니야. 그가 지연과 공모했던 증거도 일부 나왔어.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해. 은숙의 말은 제게 새로운 고민을 안겼어요. 민재를 믿고 그의 증거를 이용해 지연을 고소할 것인가, 아니면 민재까지 함께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상훈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상훈을 다시 불러앉히고 단호히 말했어요. 상훈아,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내가 지연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진실을 마주할 건지 결정해. 이 집, 그리고 내 병원, 전부 지연 손에서 지켜내야 해. 너도 책임이 있는 거야. 상훈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처음으로 단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지연이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어머니를 도울게요. 그날 밤, 저는 은숙과 함께 지연을 고소하기 위한 최종 서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은숙이 제주도 부동산 계약서 초안을 분석하던 중 그 계약이 지연의 이름이 아닌 상훈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즉, 지연은 상훈을 앞세워 부동산을 매입하려 했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상훈에게 떠넘길 계획이었어요. 이 사실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했지만 동시에 상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을 굳히게 했어요. 저는 상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연과 직접 대면하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 대면을 준비하던 중 지연이 갑자기 집을 비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민재가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는 듯 했어요. 지연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리고 그녀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지연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그녀가 민재의 방문을 눈치채고 도망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어딘가로 간 걸까? 저는 즉시 은숙에게 연락해 이 상황을 알렸어요. 은숙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야, 지연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녀가 뭔가를 감추려는 게 분명해. USB에 담긴 자료와 제주도 부동산 계약서 초안, 그리고 상훈의 이름으로 된 서류. 이 모든 게 그녀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지연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게. 그리고 상훈이 이 상황에서 뭘 할지 그걸 지켜봐야 해. 은숙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상훈이 내 편에 서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가 지연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상훈을 다시 불러앉히고 지연의 행방에 대해 물었어요.
상훈아, 지연이 어디로 간 건지 정말 몰라?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이제는 내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해. 지연이 병원 자금을 빼돌리고 제주도 부동산을 사려 했다는 증거가 나왔어. 그리고 그 계약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니? 상훈은 제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더니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 제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할 줄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연이 어디 있는지, 무슨 계획인지 알아낼게요. 어머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상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나약함이 걱정됐어요. 그는 지연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상훈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상훈아, 이번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지연을 찾아서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내. 그리고 내가 은숙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야. 너도 이 싸움에 함께 해야 해.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지연이 사라진 지금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녀가 병원 자금을 더 빼돌리거나 제주도 부동산 계약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은숙과 함께 지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은숙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지연의 최근 통화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지연이 제주도로 향했다는 단서가 나왔어요. 그녀는 최근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 개발 회사와 접촉한 흔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은숙은 저에게 경고했어요. 영자야, 지연이 제주도에 있다면 그녀는 아마 계약을 서두르려고 할 거야.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병원 자금이 더 큰 규모로 사라질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아파트 매각도 계속 진행할 건지 결정해야 해. 지연이 내 계획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아. 은숙의 말은 제게 새로운 압박을 안겼어요. 아파트를 매각하는 건 지연의 계획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은수가 아파트 매각은 계속 진행해. 하지만 지연의 친구나 그녀와 연관된 사람에게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연이 제주도에 있다면 나도 직접 가서 그녀를 찾아야겠어. 이 싸움은 이제 끝을 봐야 해. 은숙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자야, 너 혼자 제주도에 간다고? 위험할 수도 있어. 지연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같이 가줄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 싸움이었어요. 지연과 직접 맞서야만 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저는 상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그가 병원에서 지연의 흔적을 더 찾아보도록 지시했어요. 상훈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은숙이 준비한 자료와 USB를 손에 쥔 채 저는 지연을 찾아 나섰어요. 제주도에 도착하자 은숙이 연결해준 현지 탐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지연이 리조트 개발 회사 근처의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주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어요. 지연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민재, 그녀의 오빠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는 마치 동맹이 아니라 적대적인 분위기였어요. 민재는 지연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려. 지연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 이제 와서 배신하려고? 내가 다 알아. 당신도 이 돈에 눈독 들였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재는 단순히 지연을 막으려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저를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하지만 지연의 계획은 이미 너무 멀리 진행된 상태였고
저는 이 상황을 멈추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과연 저는 지연을 상대로 이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제주도의 고급 호텔 로비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지연과 민재가 말다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 순간이 제가 기다려온 대면의 시간이었어요. 지연의 음모를 끝장내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저는 탐정에게 신호를 보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했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지연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냉소를 띠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를 쫓아다니시는 건가요? 참, 집에서 할 일 없으시니까 이런 데까지 오셨나 보네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오만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이곳까지 올 줄 몰랐던 게 분명했어요. 저는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아, 더 이상 연극은 그만둬. 내가 병원 자금을 빼돌리고 제주도 부동산을 사려 한 거, 그리고 내 서명을 위조한 것. 다 알고 있어? 민재 씨가 증거를 줬고 은숙 변호사가 지금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털어놓는 것뿐이야.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민재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오빠, 당신이 배신한 거야? 내가 뭘 했어?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잖아. 민재는 지연을 마주보며 화를 내며 대꾸했어요. 지연아, 너야말로 정신 차려. 내가 한 짓 때문에 우리 모두 망할 수도 있어. 내가 너 말 안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복수할 건 뭐야? 그들의 말다툼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지연에게 다가가 단호히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상훈의 이름으로 제주도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려 했던 것도 알아. 상훈을 앞세워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 하지만 이제 끝이야. 은숙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병원 자금 횡령, 서명 위조, 그리고 이 부동산 계약까지. 넌 법정에서 책임져야 해. 지연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증거. 그깟 USB 하나로 뭘 어쩌겠어요?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고 상훈이, 그 사람이 제 편이야. 어머님이 뭘 하든 상훈이는 절 버리지 않아요. 그 순간 호텔 로비로 들어오는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훈이었어요. 그는 제주도까지 저를 따라온 거였어요. 그의 얼굴은 피로와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상훈은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해. 내가 한 짓 다 알아. 병원 자금 빼돌린 거, 제주도 부동산, 그리고 어머니 서명을 위조한 것. 내가 다 확인했어. 어머니 말이 맞아? 넌 이제 책임져야 해.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상훈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상훈아, 너 미쳤어. 내가 너를 위해 한 거야. 병원이 망하면 우리 다 망한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했든 내가 없었으면 너 지금 거지꼴 됐어. 상훈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어요. 지연아, 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그랬어. 어머니가 병원 자금을 대줬다는 것도 이 집이 어머니 명의라는 것도 다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했어? 이제 더 이상 너 말 안 들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상훈의 말에서 오랜만에 제 아들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는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제 편에 서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갑자기 민재를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오빠, 당신이 이 모든 걸 망쳤어. 내가 약속한 돈 다 줄 생각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나 도와. 아니면 당신도 같이 망할 거야.
민재는 지연의 말에 흔들리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지연아, 나도 더 이상 못해. 내가 잘못한 것도 알아? 하지만 너 때문에 더 깊이 빠지고 싶지 않아. 김영자님, 제가 드린 증거 잘 써주세요. 저도 제 잘못은 책임질게요. 그 순간 호텔 보안 요원들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은숙이 미리 연락해 놓은 경찰과 함께였어요. 지연은 그들을 보자마자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했어요. 경찰은 지연과 민재를 연행하며 횡령과 서명 위조 혐의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지연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님, 이 싸움 아직 안 끝났어요. 상훈이도 민우도 결국 내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이겨도 아무것도 못 얻을 거예요. 그 말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민우, 제 손자. 지연은 민우를 이용해 저를 협박하려는 걸까? 상훈은 경찰과 함께 지연을 따라가며 저에게 약속했어요. 어머니, 민우는 제가 지킬게요. 이제 더 이상 지연에게 끌려다니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지연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은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급한 소식이야. 지연이 제주도 부동산 계약을 이미 마무리했어. 계약금은 병원 자금에서 빠져나갔고 이제 취소하려면 법적 싸움이 더 복잡해질 거야. 이 새로운 위기는 제 승리가 가까워졌음에도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줬어요. 지연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묘한 공허함에 휩싸였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 민우도 내 사람이에요. 라는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우는 제 손자, 제 인생의 마지막 보물이었어요. 지연이 그 아이를 이용해 저를 흔들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우는 제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민우는 제가 지킬게요. 지연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절 믿어주세요. 저는 상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은숙의 전화는 그 불안을 더욱 키웠어요. 지연이 제주도 부동산 계약을 이미 마무리했다는 소식은 저를 새로운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계약금이 병원 자금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이제 단순히 지연을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은숙에게 물었어요. 은숙아, 계약을 취소할 방법은 없어? 그 돈은 병원 자금이고 상훈이 병원을 살리려면 꼭 돌려받아야 해. 은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영자야, 계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지연이 계약을 상훈의 이름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상훈이 직접 나서야 해. 그리고 민재도 연루되어 있으니 그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면 더 유리할 거야. 하지만 지연이 협박한 민우건, 그건 조심해야 해. 그녀가 법정에서도 민우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어. 은숙의 말은 제게 새로운 부담을 안겼어요. 민우를 지키는 건 단순히 지연과의 싸움이 아니라 제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저는 상훈과 함께 제주도 경찰서로 향했어요. 지연과 민재는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민재와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김영자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저를 끌어들였지만 저도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이제라도 도울게요. 지연이 한 모든 일을 밝히겠습니다. 민재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증언이 지연을 법정에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를 이용할 가치는 있었어요. 저는 민재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민재 씨, 당신이 진심이라면 지연이 병원 자금을 빼돌린 모든 증거와 제주도 부동산 계약의 전말을 경찰에 말해요. 그리고 상훈이 병원을 살리기 위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조사실에서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경찰 앞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며 모든 책임을 상훈과 민재에게 떠넘기려 했어요. 저는 그녀의 그런 태도를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은숙과 함께 지연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최종적으로 제출했고 동시에 제주도 부동산 계약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상훈과 민우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매각 계획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어요. 은숙은 그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은숙아, 이 집은 내 마지막 보루야. 지연이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직접 지켜야 해. 그리고 민우를 위해서라도 이 집은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은숙은 제 결심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새로운 위기가 저를 덮쳤어요. 민우의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우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영자님, 민우가 방과 후 수업 끝나고 누가 데리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연 씨가 데려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지연의 협박이 현실이 된 걸까? 그녀는 경찰서에 있었지만 혹시 그녀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민우를 데려간 걸까? 상우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유치원으로 달려갔고 저는 은숙에게 연락해 지연의 행방과 그녀의 연락처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몇 시간 뒤 은숙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지연이 경찰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보석 신청을 했고 제주도에 있는 동안 이미 민우를 데리러 사람을 보낸 것으로 보였어요. 은숙은 급히 경찰과 협력해 지연의 위치를 추적했고 그녀가 민우를 데리고 제주도 외곽의 별장으로 향했다는 단서를 찾았어요. 저는 상훈과 함께 그 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민우를 품에 안고 차갑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민우를 데리러 오셨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어머님이 뭘 하든 민우는 저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찢었지만 저는 민우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했어요. 상훈은 지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지연, 이제 그만해. 민우를 돌려줘. 하지만 지연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상훈, 너도 내 편이 아니야?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어머님이 가진 걸 다 내놔야 해. 그 순간 경찰이 별장에 도착했고 저는 민우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과연 저는 민우를 안전하게 되찾고 지연의 음모를 완전히 끝낼 수 있을까? 제주도 외곽의 별장 앞에서 지연은 민우를 꼭 안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민우는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상훈은 지연을 향해 다시 소리쳤어요. 지연, 민우를 놔줘. 이건 너무 갔어. 내가 무슨 짓을 했든 민우까지 끌어들이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지연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상훈, 너 정말 모르는구나.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건 나야. 어머님이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민우가 내 손에 있는 한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해. 그 순간 경찰이 별장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민우를 구하기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민우를 이용해서 날 협박한다고 해서 내가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어? 넌 오산했어. 민우는 내 손자야. 그리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내가 한 모든 잘못, 다 법정에서 밝혀질 거야.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민우를 놓지 않았어요. 경찰이 그녀를 둘러싸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지연은 마지막 저항을 하려는 듯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 집, 병원, 전부 내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어머님이 날 망가뜨리면 민우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민우가 지연의 품에서 몸부림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아빠,
그 작은 목소리는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결심을 굳히게 했어요. 저는 경찰에게 신호를 보내 민우를 구하도록 했고 상훈이 앞으로 달려가 민우를 지연에게서 떼어냈어요. 지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이 그녀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웠어요. 민우는 상훈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민우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그 순간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연행되면서도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보자고요. 그녀의 말이 제게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민우를 구한 것만으로도 이미 큰 승리를 거둔 기분이었어요. 상훈은 민우를 안고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놔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민우와 어머니를 지킬게요. 저는 상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상훈아, 이제라도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 제주도 부동산 계약, 그리고 병원 자금. 이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해. 제주도로 돌아온 은숙은 경찰과 협력해 지연의 횡령과 서명 위조 혐의를 구체화했고 민재의 증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어요. 민재는 자신의 연루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협조했고 그 대가로 형량 감경을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제주도 부동산 계약은 여전히 복잡한 문제였어요. 은숙은 저에게 설명했어요. 영자야, 지연이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법적 싸움이 될 거야. 하지만 상훈의 이름으로 된 계약이니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취소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병원 자금 중 일부는 추적해서 회수할 수 있을 거야.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민우가 안전하고 상훈이 제 편에 선 이상 저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은숙에게 부탁했어요. 은숙아, 제주도 부동산 계약 취소에 최선을 다해줘. 그리고 병원 자금 회수도. 상훈이 병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그날 밤 저는 민우를 재우며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지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녀는 법정에서 또 어떤 수를 쓸까? 그리고 민우와 상훈의 미래를 위해 제가 이 집을 정말 지켜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까? 며칠 뒤 은숙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지연이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위해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상훈이 모든 계획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자금 횡령도 상훈의 지시였다고 거짓 증언을 시작했어요. 이 주장은 상훈을 법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전략이었어요. 은숙은 저에게 급히 말했어요. 영자야, 지연이 상훈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어. 상훈이 직접 법정에서 지연의 거짓을 반박해야 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총동원해야 해. 이 소식은 저를 다시 긴장하게 했어요. 상훈은 과연 지연의 거짓에 맞서 증언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서 저는 민우와 상훈,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저는 상훈을 불러앉히고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어요. 상훈아,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할 차에 내가 지연의 거짓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영영 무너질 거야.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이 싸움의 마지막 전투가 법정에서 펼쳐질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법정은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지연은 피고석에 앉아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자신감이 아닌 불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상훈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저는 은숙과 함께 원고석에 앉아 이 싸움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숙은 지난 몇 주 동안 지연의 횡령과 서명 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어요. 민재의 증언, USB에 담긴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제주도 부동산 계약서 초안은 모두 강력한 증거로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모든 책임을 상훈에게 떠넘기려 했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상훈이 병원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연에게 자금 관리를 맡겼으며 모든 결정은 상훈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은숙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지연의 거짓을 반박했어요. 그녀는 USB에 담긴 이메일과 계좌 기록을 제시하며 지연이 상훈의 동의 없이 병원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제 서명을 위조한 문서와 제주도 부동산 계약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민재는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연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증언했어요. 상훈의 증언 차례가 되었을 때 법정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지연이 병원 자금을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를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한 것도 제주도 부동산 계약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나약했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연이 한 모든 일은 저와 어머니를 속인 거였어요. 상훈의 말은 법정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지연은 피고석에서 이를 악물며 상훈을 노려봤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말로 상황을 뒤집을 수 없었어요. 은숙은 상훈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연의 횡령과 사기 행각을 하나씩 파헤쳤고 결국 재판부는 지연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재판관은 지연에게 횡령, 서명 위조,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제주도 부동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었고 계약금은 병원으로 반환되도록 결정되었어요. 민재는 공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협조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법정이 끝난 후 지연은 연행되면서도 저를 노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어머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언젠가 돌아올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우가 안전하고 상훈이 제 곁에 있으며 병원 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충분한 승리였어요. 법정을 나와 저는 상훈과 민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는 여전히 제 명의로 남아있었고 저는 이 집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집은 제 남편과 함께 쌓아온 꿈, 그리고 민우와 상훈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어요. 저는 상훈에게 말했어요. 상훈아, 이제부터는 병원을 다시 일으켜야 해. 그리고 민우를 잘 키워야 해. 내가 도울게. 하지만 너도 책임을 다해야 해.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민우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몇 달 뒤, 병원은 상훈의 노력과 회수된 자금으로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았어요. 저는 은숙의 조언을 받아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대신 일부를 임대해 병원 운영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어요. 이 결정은 민우의 미래를 위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어느 날 민우가 제게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 아빠, 그리고 나, 우리 셋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가족을 되찾는 여정이었어요. 지연은 법정에서 패배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민우의 웃음과 상훈의 변화가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요. 저는 민우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민우야.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 집, 이 가족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